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차바에 2020년도에 한번 이제 그 차별금지법 강의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후에 잠시 저 혐오 발언에 관련된 이제 한 15분 정도 영상을 이제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이제 처음인데요. 24년도가 돼서 이제 생활동반자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이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차바 애청자분들과 함께 가족과 결혼에 관련된 소중한 가치를 보호하고 거룩한 사회의 기반을 구성할 수 있는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해 나갈 수 있는 기초인 혼인의 거룩한 가치, 결혼의 거룩한 가치를 생각하고 그를 흐트러뜨리는 시대적인 어떤 법안과 정책들을 바로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과 가족을 공격하는 어, 결혼, 성관계, 출생을 하나의 패키지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각각 따로따로 분리하여 인간의 원하는 어떤 욕구에 따라 선택하려는 시도들이 과학 기술과 또 법제도라는 어떤 그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노력들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지속되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이를 분쇄시켜 주시고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애청자 분들 중 결혼이 어려워서 힘들어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결혼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배우자, 가족들, 관계들, 또 만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또 거룩함을 추구하는 또 주의 백성들로 서로 하늘나라에서 기쁘게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주님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제가 이제 차별금지법 강의를 했던 이후로 감사합니다. 이후로 이제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생활동반자법은 이제 전문 분야는 아니었지만 이 저랑 같이 전윤성 미국 변호사님 같이 이제 할 수 있게 되어서 제가 좀 자료들도 좀 찾고 이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의 그 자료들을 좀 통해서 21대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생활 동반자 법안을 이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논문으로 내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들을 오늘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 동반자 법안은 예전 한 10년 전인가요? 한번 논의가 됐다가 이제 법안 발의에 이르지 못한 예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독교계의 많은 비판 속에 이를 적극 지지했던 한 의원이 법안 발의를 포기했는데요. 지금 21대 현재의 대한민국 국회에는 이 생활 동반자 법안을 지지하는 일련의 국회의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10명만 되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생활 동반자 법안을 이제 두 개의 법안을 지금 현재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명은 이제 최소 되는 거죠. 물론 같이 양쪽에 서로 법안 내 서로 이제 양쪽 발의를 다 한 의원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아직도 철회하지 않는 것을 보면 국민들을 좀 이렇게 계몽하려고 자기들이 작정을 하고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들도 듭니다. 아무튼 생활 동반자 법안은 무슨 법안인가? 동거를 지원하고 합법화하고 이것을 이제 사실혼과 같이 이제 보고 지원하려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면 동거가 뭐가 문제냐? 동거는
결혼보다 훨씬 쉽게 형성하고 또 훨씬 쉽게 해소될 수 있는 이런 이름으로 동반자라는 이름으로 그 법안에 어떤 이제 혼인과 대등하게 아니면 혼인에 준하는 형태로 혼인과 유사하게 세법상의 혜택, 그 다음 사회보장법상의 혜택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법안이 되겠는데요. 혼인보다 사실 좀 더 쉽게 형성할 수 있고 좀 더 쉽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동반자들을 젊은 세대들이 선호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거가 확산되고 동거 문화가 확대되면 결국은 이제 혼인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하는데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또 이것이 그 사회에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질서를 이제 한 단계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이제 한 법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맨 마지막에 써 있는 대로 이제 동반자의 관계는 성별을 불문하는데요. 네, 동성 간, 즉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간의 동반자도 혼인에 준하는, 즉 혼인보다 못하지만 그와 유사한 보호를 하게 됨으로써 그런 사람들이 많은 보호를 받고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주저주저 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결합, 동성 결합이라고 하는데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게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세력을 형성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이익을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장하게 되는데 결국 동성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들을 많은 나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성 결혼의 전 단계라고들 이제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 헌법은 36조 1항에 혼인과 가족 생활에 대해서 규정을 할 때 명확하게 양성의 평등의 기초에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성의 평등은 남성과 여성으로 혼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혼은 헌법 해석상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이제 다수설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일처의 혼인제도를 36조 1항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이제 그런 판시들이 나와서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부 일처는 이제 남편과 아내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일처를 기반으로 한 것이 36조 1항이어서 동성혼은 이제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 다수설과 헌법재판소 결정이고 또 대법원 판례도 그 이제 예전에 그 이제 서부지방법원인가요? 대법원이 아닌 것 같은데 서부지방법원에서 남성끼리 결혼해서 혼인신고했다가 수리를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또 건강가정기본법이 있는데요. 이 기본법에 보면 가족의 개념을 혼인, 결혼,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은 이제 결혼을 해서 혼인 신고를 한 것을 의미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을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간의 결혼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남성 간의 혼인은 우리 이제 법질서와 헌법에서 허용을 하지 않고 있고 또 남자와 여자 간에도 혼인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이 가족으로 현재 보고 있지를 않죠. 예, 그런데 문제는 사실혼이라고 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사실혼이라고 아이고 사실혼 예.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사실혼 얘기 아까 그 건강 가정 기본법 그 내용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혼은 이제 그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그 혼인 신고만 없지 가족 혼인의 어떤 실체, 즉 혼인의 생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외부에서 볼 수 있었을 때 혼인 신고만 없는 경우에도 그 가족으로 인정하는, 즉 이제 사실혼이라는 것을 혼인에 준해서 이제 인정하는 그 판례를 내므로써
혼인에 준해서 인정하는 판례를 내므로써 그 이제 혼인과 그 사실혼을 이제 보호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헌법과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서 동거를 보호하거나 허용하는 그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 그런데 작년 이맘때쯤인가요? 23년 2월달 서울 고등법원에서 하나의 판례를 이제 냈는데, 이 판례가 지금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이 판례의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했는데, 그 납부를 하지 않겠다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이 있죠. 동성 결합의 상대방, 즉 무직인 한 남성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납부가 부당하다,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는데요. 이 사람의 주장은 이제 같이 자기가 결혼식을 한 이제 또 다른 남성, 즉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 이제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 남성과 결혼을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혼인신고는 국가에서 받아주지 않지만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다.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가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다라고 하면서 건강보험료 납부 부과 처분은 피부양자는 면제되는데 자신에게 부과했다고 해서 이걸 위법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사실 지방법원에서는 이제 기각됐는데 이 사람이 항소를 해가지고 고등법원에서 이거를 위법하다고 한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 고등법원에서 이걸 위법하다고 한 판결이 참 정말 좀 충격적인데요. 이 판결의 취지는 이 사람은 동성애를 타고났기 때문에 이 타고난 동성애가 타고난 동성애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선택에 의해서 쉽게 좌우될 수가 없다. 그리고 직장 가입자의 사실혼 배우자는 남녀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직장 가입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오늘 이제 주부인 경우에도 이 피부양자로서, 즉 직장 가입자가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서 건강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데, 남성과 남성 간의 결합은 그 이제 법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 간의 사실혼과 유사하게 볼 수 있을 여지가 크다. 만약 그렇게 보지 않게 되면 차별이 발생하게 되고, 그 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보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런 차별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통해서 즉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납부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 현재 이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판결의 사실 실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얼마를 건강보험료로 그렇게 납부했길래 대법원 고등법원까지 그게 항소를 해가지고 갔느냐 살펴보면, 그 판결문을 보니까 월 14,000원에 해당하는 그 이제 지역 가입자죠.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지역에 소속돼서 지역 가입자로 분류가 되는데,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는 이 사건의 그 동성결합 상대방인 그 남성의 경우 월 1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월 14,000원에 해당하는 그 액수를 납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1심을 했는데 소송에서 졌죠. 그러는데 그거를 다시 항소심에 이제 항소를 해가지고 이긴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 있는데요. 이 액수가 이렇게 크지 않은데도 이 동성결합의 상대방인 그 남성, 무직인 그 남성이 이것을 이제 소송을 한 것을 보면, 많은 또 변호사들이 거기 또 상당수 붙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남성과 남성, 즉 여성과 여성, 이런 동성 결합을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사실혼과 마찬가지로 그 보험료 납부에서 면제받고 그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그러니까 상대방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겠다.
그리고 보험료 납부도 따라서 면제받겠다 이런 판결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 2월 달이죠. 이 판결을 보면서 저는 이들의 그 어떤 그 열정이랄까 이런 것들은 참 본받을 만한 하구나. 잘못된 열정 같긴 하지만 하여튼 이건 것은 좀 본받을 만하다. 14,000원 안 나겠다고 이렇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항소심 1심에서 졌는데 또 항소심도 하고 현재 또 대법원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저 밑에 사진 보시면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걸 보면 참 우리도 이 앞에서 이런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검토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것을 꼭 극복했으면 좋겠다. 대법원에서는 이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도 많이 하면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2개월이 지나서 4월 달이 되었습니다. 4월 달이 되니까 이제 용해인 의원이라는 지금 이제 기본소득당에서 지금 딴 당으로 가버렸죠. 그랬는데 이제 이 용해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에서는 성인 2명 남성이든 여성이든 뭐 남녀든 성별을 불문하고 성인 2사람의 상호 합의에 따른 동반자를 형성하면 세법, 사회보장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부부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이제 그 안에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을 딱 대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 법안이 실제 발의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라고 하는데요. 2014년도에 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려고 했던 그 한 의원의 보좌관이 지금은 이제 작가가 돼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거 한번 살짝 봤더니 거기에 부담은 줄이고 즐거움만 남기는 큰 정책 변화의 한 줄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들도 인식을 하고 있구나. 이 법안이 발의됐을 때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고 부담은 안 지겠다고 줄이겠다고 하지만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사실 부담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죠. 가족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얻게 되는 큰 이제 감사와 기쁨들이 있는데 그것을 부담은 더 줄이고 즐거움은 이제 더 높이고 물론 사람들이 고통은 줄이고 이제 쾌락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그 관점이지만 어디 인간관계가 즐거움만 얻으려고 하고 부담을 줄이고 하는 경우에 그 인간관계가 지속되기가 쉬울까요? 제 경험상으로는 서로 간의 부담을 나누어지고 또 그 부담에 대해서 서로 감사하고 또 같이 즐거움은 나누고 너무 독식하지 말고 나누고 이러면서 그 관계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닐까.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성인 2사람이 부담은 줄이고 즐거움만 남기는 이런 정책 변화를 해서 이것을 법제화하고 하면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그 관계는 얼마나 일시적일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다음 페이지가 안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장혜영 의원이 정의당 소속인데요. 대표 발의를 한 법안이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좀 더 부담을 더 덜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내용 중에 조금 달라진 것은 용해인 대표 발의 그 안에 이제 장영 의원도 사실 그 안에 이제 서명을 해가지고 공동 발의자 중에 한 명인데 장영 의원이 주도해서 발의한 것은 상호 부양 협조 의무도 없고 동반자 관계 해소 시 자녀의 양육 책임에 관한 규정도 없고 정조 의무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그 부담을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더 줄이고 더 손쉽게 해소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자유를 극대화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고 의무는 더 줄여버리고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해소도 가능하고 뭐 이건 이제 양쪽 다 마찬가지고 일방적인 해소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고 저 뒤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더 충격적인 거는 이제 근친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좀 말도 잘 안 나오는데 이제 뭐
남매 관계도 동반자 형성하라 그래도 뭐 위법하지 않은 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이런 이제 법안을 지금 이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생활 동반자법이 이렇게 발의가 되자 뭐 용해인 의원은 저출산을 극복할 수도 있다고 그러고 전에 이제 저출산위원회인가 거기에 위원장으로 있다가 지금 사직하신 분이 이제 이 비슷한 얘기를 또 하면서 동반자 관계는 우리 사회에 있는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뭐 방안이 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반자법이 도입된 국가들이 과연 이제 저출산을 극복했는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잠깐만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공통적으로 혼인율은 감소하고 동거가 확산되고 도입 후 10년이 조금 더 넘어가면 출산율은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 영국, 세 번째가 네덜란드인데 제가 네덜란드는 이제 네덜란드어가 사실 잘 안 돼가지고 영어로 봤는데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추가를 했습니다. 네덜란드를 프랑스를 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모델처럼 생각하는 곳이 프랑스여서 프랑스를 해봤고요. 영국은 아시다시피 개신교 전통이 강한 곳입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세속화가 됐죠. 그래서 영국에서 생활동반자 (civil partnership이라고) 시민 결합 또는 시민 동반자법이 시행됐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고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한 곳이죠. 거기도 개혁 신앙이 이제 또 그 안에서 이제 퍼져나오고 해서 사실 개신교인데 이 개신교에서 오히려 이런 생활 동반자 즉 이제 혼인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 나타나는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생활 동반자법 팍스라고 하는데요. 시민연대 계약 1999년에 시민연대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팍스라는 것을 삼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아니라면 즉 근친의 범위를 삼촌으로 봐서 삼촌이 아니라면 미혼인 성인 2명의 동거도 가능하도록 해서 민법상 수용하고 이 성별을 불문한 2명의 동거를 법적으로 보호하겠다. 세금 납부 시에는 공제도 해주겠다. 이제 배우자 공제를 해주죠. 우리 프랑스에서도 해주고요. 배우자의 준하는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해주겠다라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동성 간 동거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없었던 시절, 이 민법에 동성 간 어떤 동거하는 결혼은 수용하기가 어려웠던 시절, 이 동거를 한번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로 민법상 수용되도록 당시에 이제 진보 진영에서 이제 강력히 주장해가지고 반대를 극복해가서 이 의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동성 간 동거에 대해서 뭐 무시할 생각이냐 이러면서 이제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동거가 문화가 오히려 확산되는 동성 부분뿐만 아니라 이성 간 문화 동거도 이제 확산시키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손쉬운 성립과 해소입니다. 이 파트가 우리가 프랑스의 팍스 즉 이제 생활 동반자 이거를 이제 좀 본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성립이 당사자 2명이 출석해서 계약서에 신고하면은 그냥 시청에서 당사자 2명이 출석해서 신고하면은 그냥 성립이 되고 일방적인 해소도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해지 의사 표시를 출석해서 하거나 우편으로 이제 제출하면 그냥 시청에다 그 이제 편지로 제출하면 그걸로 이제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억울하게 이 해소를 당한 즉 유책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한 한편 당사자 즉 귀책 사유가 있는 해소의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이렇게 해소를 한 경우는 그 반대 당사자가 억울하게 한 사정들이 많이 생기게 될 텐데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팍스를 형성하게 되면 그 당사자 관계에서는
부양 협조 의무, 그걸 부조 의무라고 이제 표시를 한다는데요. 부조 의무와 동거 의무가 이제 인정이 되고, 그렇지만 정조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기만 하면 되고, 그 서로 협력만 하도록. 그리고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국에서 생활 동반자를 자꾸 프랑스식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쉽게 해소하고 쉽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아마 이것을 이제 따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팍스가 1999년도 이렇게 법제화된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이제 도표를 보시면 혼인율이 이제 계속 2000년대 이후로 떨어지면서 팍스가 혼인율을 거의 따라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연구하는 분들은 팍스가 혼인율을 이제 따라잡고 더 많아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율이 절대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시민연대 계약으로 그러면 출생률이 증가를 하느냐? 처음에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74만 명 정도가 74만 4,782명이라고 이제 썼는데 약 74만 명 정도가 이제 출생했다고 합니다. 그때 팍스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죠. 근데 이제 팍스가 이렇게 보시듯이 이제 점점 늘어나가지고 지금 20만 건을 지금 육박하고 있거든요. 20만 건을 이제 나중 가면 넘습니다. 팍스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혼인율은 떨어지면서 출생아 수가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증가하는 것 같이 보이죠. 74만에서 한 이제 79만 정도까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딱 10년이 지난 2012년, 11년, 11년, 12년 요때부터 이제 감소 추세로 이제 하는데 그 감소 추세가 이제 점차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아예 2014, 15, 16, 17, 18, 19 뭐해서 요 2010, 20, 22까지는 하면은 이제 완연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2015년인가요? 6년도에 이미 2000년도에 그 74만 명은 이미 더 무너졌고요. 그리고 70만 명이 이제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74만 명 성이 무너지면서 더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제 2022년도에는 68만 명으로까지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출생아 수인 74만 4천 명보다 2017년도에 이후에는 출생아 수가 점점 떨어져서 2022년도에 68만까지 이제 추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그것은 이제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이유를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데 이제 설득력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임신 가능 쉽게 잘 임신이 되는 임신 가임기의 이제 여성이 포함된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이제 여성이 포함된 팍스의 경우에는 46%가 자녀를 갖고 있지 않고 비슷한 같은 나이 범위의 혼인 부부의 경우에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15%여서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이고 자녀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팍스는 반 가까이가 자녀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팍스는 자녀 출산을 생각하는 제도는 아니고 말 그대로 아까 그 보좌관이 사실 얘기한 게 거의 맞죠. 저기 부좌관 출신 작가지만 즐거움만 남기는 것이죠. 그 부담은 최소화하고 자녀는 부담스럽다. 물론 자녀가 주는 기쁨도 있죠. 자녀들이 얼마나 기쁘고 귀엽고 또 자신의 2세 아닙니까? 자기가 잘 키우려고 얼마나 또 애를 씁니까? 자녀도 또 그만한 또 애정을 보여주면 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이제 즐거움을 보이기도 하지만 또 얼마나 힘듭니까?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자녀가 2명 있지만 어렸을 때 얼마 맨날 돌봐줘야 되고 시간이 엄청나게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도 뭐 이렇게 자녀가 감사하고 기쁘고 또 이제 그런 면이 많은데 그러니까 막 그런 게 교차가 되는 것이 이제 자녀 출산과 양육인데 이 팍스는 그것을 일단
꺼리는 사람들이 반이라는 거죠. 꺼리는 커플이 반입니다. 그러니까 팍스를 하게 되고 또 그런 팍스도 안 하고 또 신고도 안 하는 동거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녀를 원하겠습니까? 자녀를 갖지 않는 사람의 수가 이제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것이 현재 이제 한 분석입니다. 팍스가 초창기에는 이제 동거를 확산시키면서 이제 출산율이 확 감소하지는 않는 추세인데 동거의 문화가 그 사회를 어느 정도 지배하는 형태, 즉 뭐 이제 그 나이 또래의 뭐 한 이제 딱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한 3분의 1 이상 이제 차지하게 되면 4분의 1에서 30분의 1 이상을 넘게 돼 버리면 이미 그 사회의 주류적인 문화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혼인이 감소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혼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자녀 출산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다 도외시한 채 저출산의 해결책은 동거제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단선적인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 뭔가 특히 언론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는데 뭔가 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사회의 어떤 결혼 질서를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거의 안 합니다. 프랑스는 뭐 OECD 국가 중에서 뭐 상위 5위 안에 든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참 더 출산을 할 수도 있는데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은 출산 이제 거주민 1000명당 출생아 수가 이제 2010 몇 년인가요? 2010 14년 이후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팍스가 혼인을 대체하면서 혼인 건수가 하락한 것도 기본 원인이고 팍스 자체 내에서도 그 제도가 쉽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면서 상호 낮은 헌신도 또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의 그 영향으로 팍스를 형성한 상황에서는 되도록이면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한 명만 낳는 뭐 이런 형태의 이런 그 출산율의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출산율이 급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넘어가면 이제 이 그래프는 출산한 자녀들이 혼인 외에 즉 혼인이 아닌 관계 팍스든 동거든 뭐 이제 알아서 출산하던 이런 그 관계에 있는 그 출산하는 사람 그 자녀들의 퍼센트를 보여주는데요. 1900년대 초반에는 한 3분의 1 또 좀 3분의 1 정도 됐던 것이 2021년도 22년도 오면은 3분의 2를 이제 다가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 제도가 시작됐던 1999년에는 41.7%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41.7%까지 되는데 이제 37%에서 41%까지 4% 오르는데 한 8년 정도, 5년 정도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 한 5년 정도 걸렸는데 이 41%에서 63 그러니까 50%를 넘는 데까지는 한 8년? 8년 정도 되고 50%에서 60%를 넘는 것도 한 8년 해서 8년 주기로 10%를 계속 이제 추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프랑스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의 거의 셋 중에 둘은 혼인 외의 관계에서 이제 출산하는 것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팍스가 이제 도입된 지 한 20년이 이제 지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독신 여성들 이제 비혼이라고 하죠. 결혼 의사가 이제 아직 없는 그런 형태의 독신 여성들과 레즈비언 제가 B자까지만 못 썼네요. 레즈비언 여성들에게 정자를 기증하도록 이제 허용하는 이런 것이 이제 정자 기증인데요. 이 정자 기증을 일단 허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정자 기증자들은 이제 기본으로 자신의 성명을 공개를 원하지 않죠. 그냥 기증만 하고 이제 끝나는 상황인데 이런 성명 비공개 상황에서 의사들이 익명으로 자신의 정자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온 사건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같은 지역에서 8명이 생물학적인 형제 자매, 즉 같은 정자를 제공받은 그 의사의 이렇게 의사가 환자들한테 자신의 정자를 제공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같은 지역에서 8명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사건은 하나의 뭐 빙산의 일각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20여 년에 걸쳐서 이거는 의사가 포함된 집안인 것 같은데 3대, 즉 할아버지, 그다음에 부모, 아빠, 그다음에 이제 아들이 3대에 걸쳐서 정자를 제공해서 그 환자, 그 저기 불임 클리닉 환자들 사이에 24명의 그 3대의 정자를 받은 친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건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2022년 2년 전에는 정자 기증자가 이름을 공개하도록 이제 그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법안이 통과됐다고 저는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프랑스를 봤었는데 영국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영국은 프랑스보다는 다소 이렇게 좀 늦다고 해야 되나요? 보수적인 어떤 그런 그 입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동성 커플에 대한 어떤 보호를 인정하지 않았고 2004년에 비로소 이제 도입을 시빌 파트너십 액트라고 이제 생활 뭐 동반자 시민 결합 뭐 이런 식의 시민 결합법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9년 만에 프랑스도 아마 한 2013년 경에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걸로 아는데, 그 비슷한 시기 Same Sex Couples Act에서 뭐 동성혼을 이제 합법화하는 혼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시빌 파트너십 액트는 즉 시민 동반자법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동성 커플에 한정해서만 이렇게 이를 그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이성 커플이 우리도 동거하는데 왜 시민 결합 동반자 제도를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소송을 내 가지고 영국 대법원이 결국 2018년도에 동성 커플뿐만 아니라 이성 커플에게도 시빌 파트너십 액트인 시민 동반자 법을 적용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맞춰서 2019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동성 동거뿐만 아니라 이성 동거에도 모두 이 시민 결합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 영국에서는 동거가 이렇게 보호를 받지 않아도 이성 동거도 많이 확산되고 하고 있는데, 이 법의 내용을 보니까 아무래도 프랑스보다는 좀 더 엄격한 약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거를 좋아할 것 같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부담은 줄이고 즐거움만 늘린다고 보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제 등록은 등록 담당관서에 당사자 2명, 증인 2명이 출석해서 스케줄을 이제 일정한 이렇게 바로 신고하고 서명한다고 출석하고 서명한다고 바로 되는 거 아니고 일정한 스케줄이 있어서 둘이 같이 좀 살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제 등록이 되도록 하는 등록 스케줄을 있도록 거기서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죠. 당사자 2명뿐만 아니라 증인도 또 필요하죠. 또 해소를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뭐 쌍방은 뭐 둘이 합의하면 그 가능하긴 하지만 일방의 경우에도 불가역적으로 파탄됐음을 이유로 법원에다가 어디 프랑스처럼 어디 그 관청에서 이제 서면 또는 우편이나 뭐 출석해서 의사 표시하는 거 가지고 안 되고 법원에 해소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다시 그 관계의 화해 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또 거치도록 하고, 그 화해 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서도 화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조건부 화해 해소를 하거나 아니면 최종적 해소를 하는데, 조건부 해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이제 충분히 이용을 했을 때 비로소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결합 이 시빌 파트너십인 시민 결합 또는 동반자가 해소될 때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프랑스에 비하면 좀 까다롭고 시간이 소요되는 형태이고, 특히 이 법원의 화해 가능성 검토 절차나 해소 명령 시에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웠거나 이제 일방이 이렇게 불합리한 또는 좀 이렇게
많은 그 어려운 학대나 어려운 일들 또는 귀책 사유가 없이 어려움을 갖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즉 뭐 이제 충분한 재정적인 어떤 기여를 하도록 하거나 이런 것을 충분히 이행했을 때 비로소 해소를 시켜주는 다소 무슨 손해배상 청구만 하면 되고 하는 식의 어떤 프랑스보다는 좀 더 이혼과 비슷한 좀 이제 허들이 높은 거죠. 쉽게 해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즐거움만 좀 높이고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어떤 입법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영국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국은 이렇게 CPA인 Civil Partnership 이 도입 후에 혼인율이 역시 감소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급격하게 이렇게 감소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대신에 출생은 이제 이제 미혼모 출생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2004년도에 이 동반자 관계가 형성됐는데 그 전부터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이건 또 그 동반자 관계가 원래 동성혼을 대상으로 하는 동성 커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그 이제 여파라고 해야 되나 그 동거 문화가 이제 점점 확산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2018년 이후에는 이제 이제 미혼모 출생이 여기는 조금 줄어드는 걸로 나오는데 전반적인 이 출생률 그래프가 완전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확실히 그리고 이제 그 출생률 하락 과정에서 2020년도에는 다시 미혼모 출생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뭐 그것이 CPA와 관련이 뭐 직접이 있든 없든 전반적인 분위기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부분이 기혼 어떤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이제 줄어들면서 관계가 이제 미혼모가 이제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독신 여성과 레즈비언의 정자 기증 부분인데요. 영국에서도 불임 클리닉 운영자인 남성이 환자의 동의 없이 자기 클리닉 운영자가 자신의 정자를 제공해 여기서는 600명 정도의 아이를 출산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동의 없이 정자 제공하는 것은 일종의 뭐 fertility fraud 뭐해서 뭐 생식 사기 뭐 이런 표현도 이제 쓰고 있는데요. 이 600명의 아이들은 서로가 자기의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다른 자매 형제 뭐 이런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500명 이상 존재하게 되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지금 핫 이슈.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친혼을 할 수도 있는 형국이 되어서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올해부터는 18세 이상 18세 이상이 되는 이제 사람의 경우 자신이 정자 기증에 의해서 또는 난자 기증에 의해서 출생을 한 경우 기증자의 성명을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 이제 개정돼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누가 자신의 생물학적 부 또는 모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고 그를 통해서 가능하면 이제 자신의 뿌리도 찾고 그다음 이제 그 사람하고도 뭐 만나서 뭐 좋은 관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도 만나볼 수도 있게 뭐 될 수도 있고 그다음 그 근친혼의 가능성도 좀 줄여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영국의 특징은 대리모를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또 원하면 자신의 생물학적 자녀를 난자 기증과 대리모를 통해서 허용을 하게 이제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신이 원하는 즉 이제 결혼이나 출산이나 뭐 성관계가 각각 따로따로 다 분리가 되는 이런 이제 형태가 돼서 이제 마치 자녀를 이제 상품처럼 이렇게 낳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생명 윤리학적인 또 우생학적인 문제의 가능성이 이제 커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자기의 이제 인생의 배우자로 할지 하고 또 자신의 자녀는 또 어떤 식으로 할지 하고를 각각 따로따로 분리시켜 가지고 이렇게 출생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출산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대리모를 통해서 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 사회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끈끈한 어떤 가족 간의 정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겠고, 또 우생학적으로 우수한 이제 생물학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정자나 난자들을 지금 가지려고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그 인종 비교듯이 하듯이 어떤 그런 이제 그 평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 간의 평가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향후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덜란드는 이제 짧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아시다시피 그 아브라함 카이퍼 등 이제 개신교회가 상당히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이제 많은 사회적인 어떤 뿌리를 쌓았었는데 이제 형성했었는데 그것이 많이 퇴색됐죠. 암스테르담에 가봤는데 제가 암스테르담에서는 이제 마리화나가 이제 공개적으로 허용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허용이 되고 매춘도 일정 지역에서는 공개적으로 이제 허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동성 결혼도 여기 보시다시피 세계 최초로 2001년도에 세 번째 여기 나와 있죠. 동성 결혼이 2001년도에 법제화되고 어떤 윤리라는 것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돼서 사회가 각계화되고 개인의 쾌락 추구를 그냥 쉽게 인정해 버리는 이런 쪽으로 이제 발달이 돼서 유럽 사회 내에서도 네덜란드의 어떤 이런 특수한 문제 때문에 뭐 유럽의 뭐 이제 뭐 욕망의 불충구가 돼버렸다, 암스테르담의 문제점이다 뭐 이러면서 막 뭐 시위도 하고 뭐 이런다는데요. 이 참 안타까운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동반자 등록 제도가 프랑스보다 먼저 됐죠. 성인 2명의 결합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동반자 등록 제도가 되고 이 이제 남성 여성을 불문하는데 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보면 동반자 관계를 이제 등록한 건수 중에 원래는 사실 이제 논리는 동성 간의 이제 결합도 보호해주는 어떤 법적인 툴이 필요하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동성 간 결합을 보호해주자 이렇게 시작이 됐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성 동반자가 벌써 시작한 지 2년 3년 만에 3분의 1을 형성하고 동성 결혼은 곧바로 합법화, 거의 뭐 3년 만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현재는 이제 그 이성 동반자의 어떤 그 이제 합법화 또는 이제 동거 관계를 확산시키는 하나의 그 이제 어떤 틀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반자 관계 해소는 쌍방 합의에 의해서 이제 가능한 것이 원칙이고요. 일방적 해소는 이혼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또 한국에서 즐거움을 높이고 부담을 줄이는 쪽에서는 네덜란드를 별로 보고 싶어하지 않겠죠. 네덜란드가 이런 데서 뭐 앞서 나가긴 해도 일방적 해소를 또 어렵게 해놔가지고 이것도 싫어하겠죠. 그래서 네덜란드의 그 혼인과 등반자 등록 건수를 보시면 이제 98년도에 시작됐는데 동반자 등록 건수가 이제 아직 그렇게 크게 늘진 않아도 줄지도 않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출생아 수인데요. 2000년대 초반에는 잠깐 보시다시피 검은색이 이제 그 저기 동반자 관계를 통해서 이제 출생한 사람들의 수인데요. 이 동반자 관계를 통해서 출생한 사람들의 수가 이제 상당수 이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출생아들의 수인데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반자 관계를 법제화한 국가들의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면 혼인은 줄 수밖에 없고 그 혼인이 줄어진 부분을 동반자가 대체를 하면서 그 사회가 이제 동거의 어떤 문화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형국이죠. 그래서 2000년 그러면 출생한 증가하느냐? 한 보시다시피 출생아가 제일 높았던 시절이 옆에서 보면 2005년 2006년 이때인 걸로 지금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2006 뭐 한 5년 정도로 이제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잠깐 이제 처음에 조금 늘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줄곧 이제 감소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출생아 수는 결코 는 것이 아니다. 이 저출산의 해결책으로 이렇게 동반자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착오적인 부분이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뭐 2, 3년 하고 끝낼 것이냐, 5년 안에 뭐 승부를
본다고 하는데, 그럼 5년 이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존속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 동반자 관계는 저출산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언발의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오히려 더 출생아들의 어떤 복지적인 측면에서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법제화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법제화를 시도하는 법안의 하나하나를 이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용해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죠. 그 다음에 장혜영 의원은 이제 그것보다 좀 더 완화시켜 놨죠. 그래서 용해인 의원이 이제 기본소득당에 있을 때 발의한 내용인데요. 아직까지 이 법안은 계류 중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걸 통과시키지 못하겠죠. 이제 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결혼을 무력화시켜 놓으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뭐 이렇게 통과시킨 정당을 이제 지지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여서 이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들을 이제 다시 22대로 국회로 보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면밀하게 또 검토하고 신중하게 평가하며 우리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립하는 것은 어떻게 성립할까요? 서면으로도 신고하면 됩니다. 법원에 서면으로 쌍방이 연서해서 신고하면 되고 대리 신고도 허용됩니다. 상당히 쉬운 편이죠. 성립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남매든 사촌이든 육촌이든 팔촌이든 뭐 다 가능합니다. 다만 2명이어야 됩니다. 뭐 3명은 안 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래도 근데 이제 근친간 성립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유럽에 비해서도 더 허술한 분이어서 무슨 생각을 하고 한 건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위장 신고에 대한 조사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장 신고를 했다고 하면 이제 처벌은 가능한 게 아마 이제 형법상에서는 뭐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하도록 한 아마 뭐 이렇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 뭐 이렇게 교사범 뭐 이렇게 같이 공동정범 뭐 이런 식으로 갈까? 간접정범 뭐 이렇게 갈까? 위장 신고를 한 사람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처벌 규정이 좀 근거로 여기 안에 좀 넣었으면 이제 싶은데요. 그런 게 없고 신고 후에 상호 부양 의무 규정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제 적절한 부분인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자녀가 출생했을 때 양육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뭐 친생자 추정은 혼인 관계가 아니어서 당연히 없고, 그리고 아버지는 인지를 통해서 친자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 책임이 그때 이제 존재할 수 있게 되고, 만약에 이미 자녀가 있는 사람과 동반자를 형성하게 되면 자녀의 이제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그 생물학적 부 또는 모가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때 이제 입양을 통해서 이제 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상대 당사자가 입양을 해서 양육 책임을 부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해소는 쌍방 또는 일방이 해소 신고하면 되고, 귀척소외가 있든 없든 해소 신고하면 종료가 되는 것이어서 신고로 관계가 그냥 해소됩니다. 그러면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액이 영국이나 뭐 미국에서 상당히 좀 센 편인데 우리는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가 알기로는, 저도 뭐 정확하게 알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5천만 원이 최대 액수가 아닐까? 뭐 한 7천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하여튼 손해배상 청구는 억제력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부유한 상대방인 경우에는 억제력이 결코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형 법안은 이제 그것보다 더 나가서 근친 제한이나 뭐 위장관계 조사 규정은 당연히 없고, 동반자 간 부양 협조 의무 규정도 없고, 관계 해소 시에 자녀 양육 책임 규정도 없습니다. 당사자 간의 의무가 더욱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법상의 혜택이나 사회보장법상의 혜택도 이제 앞부분에서 있던 용해인 의원의 법안과 거의 유사한 형국인데 있던 의무 규정은 상당히 이제 완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신고는 법원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초자치단체인가요? 구시의 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구청이나 뭐 시청, 그 도가 있는 부분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도인 경우에는 뭐 시에다가 이제 신고하면 이제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쉽게 볼 수 없게 이제 되어 있어요. 이해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정당한 이유를 밝혀야만 이 동반자 관계가 누구랑 형성되어 있는지 알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것은 프라이버시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혼인과 다르죠. 혼인은 이제 공개적 결혼식도 하고 혼인 여부를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나 이제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생활동반자에서는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부양 의무 규정 없고 정조 의무 규정 없고 해소 시의 자해 양육 책임 규정 없고 그 일방의 신고로도 해소가 돼서 손 씻고 부담 없는 해소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귀책 사유 있는 당사자, 즉 해소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식의 어떤 그 조항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표로 한번 이제 제 그 전윤성 미국 변호사하고 저하고 이제 표를 써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근친간 제한이 없는 게 한국 법안에만 없습니다. 참 무슨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걸까요, 저 사람들은? 그다음에 지금 뭐 법무부에서 현재 8촌인가요? 8촌까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 8촌과는 결혼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8촌을 뭐 4촌으로 제한을 하려고 했더니 막 지금 반대가 심해가지고 아마 그 법안을 그렇게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안 하는 것 같은, 지금 가만히 있거든요, 법무부에서. 근데 이건 도대체 무슨 법안입니까? 이거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그리고 등록 신고 시에 쌍방 탐석도 불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는 2인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제 특징인 것 같고, 그다음에 허위 등록 규제가 이제 장애인 법안형 법안에는 없고 용해인 법안에는 그 허위 등록 시에 뭐 이거를 뭐 알면서 이렇게 그 했던 그 사람하고 뭐 그 관계자를 뭐 처벌하도록 하나, 그게 하나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 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게 한 조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해소 시에 법원의 개입 영국하고 네덜란드에 있네요. 그리고 한국 법과 프랑스 법에는 없다. 장애형 법안은 허위 등록 규제도 없다. 프랑스 법에도 없고, 그다음에 자해 해소 시의 자녀 양육 책임은 장애형 법안에는 없다. 용해인 법안에는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해서 한국 법이 이렇게 보시면 가장 그래도 가장 쉽게 이렇게 해서 참 즐거움을 높이고 부담을 줄이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 법안을 설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립 해소가 너무너무 쉽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부담을 안 지우게 되면, 가장 이렇게 너무 자유롭게 해놓으면 항상 피해 입는 사람들은 좀 힘이 좀 없는 사람들이 당하겠죠. 그러면 이제 동반자 관계에서 약자인 사람들이 쉽게 당하게 되고, 특히 자녀들, 그 안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뭐 무방비로 거의 당하게 되는 형국이 되겠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래 현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이렇게 뭐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혼외 출산자 증가에 대해서 그 대표 벌이한 의원들, 용해인 장혜영 의원은 뭐 그거 정상적이지 뭐 증가만 하면 되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혼외 출산자는 혼내 출생자에 비해서 양육이나 여러 면에서 상당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건 사회적인 차별의 문제라기보다 그 자체가 어떤 생물학적 부와 생물학적 부모의 어떤 그 이제 혜택과 또 보호, 양육, 그다음에 그 양가 집안의 어떤 도움, 이런 것들이 그 출생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인 건데, 그게 차별이라고 생각하겠죠, 그쪽에서는. 혼외 출생, 물론 그렇지 않은 출생자도 보호하고 그런 흠결들을 이제 나서서 메워주려고 입양도 하고 또 국가가 도와도 주고, 저희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도와주는데 저희가 이제 기부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법으로 이거를
괜찮은 것이고 이거를 하도록 유도하고 하는 것은 안 되겠죠. 이것은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설계다. 두 번째로 혼인율이 감소된다. 동거가 증가한다. 이거는 원래 동반자법을 하는 이유가 그걸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율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거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럼 출생률이 늘어나느냐? 일정 기간 동안은 약간 늘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동반자 관계가 동거 문화의 형성을 통해서 확산된 이후로는 출생률 증가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혼모나 사실혼은 혼인 신고가 없다 뿐이지 사실 혼인 신고 해야죠. 이제 예전에 이 법안 최초로 발의하려고 했다가 실패하신 그분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선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역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혼인 신고를 그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서 혼인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좀 우습게 알고 형식적인 것으로 아는 것 같은데 꼭 그래야 하는가? 이렇게 사실혼 부분 어떤 사정에 의해서든 사실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겠죠. 그 부분은 국가 법질서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장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다. 보호하는 것과 장려하는 것의 차이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절실하게 이제 도움이 필요할 테니 많은 이제 협력과 입법이 필요하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걸 돕고 협력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그렇다고 하여 그거를 이제 입장을 아예 뒤바꿔 가지고 결혼이 차별적인 것이고 이제 미혼모를 이제 육성해야 한다. 이게 좀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함께 가는 사회라고 해서 오히려 결혼보다 손쉬운 어떤 관계 형성을 법제화하고 이를 장려하는 이것은 좀 이제 문제가 큰 것이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뒤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혼인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이 사고하고도 관련이 큰데요. 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가족과 혼인의 소중함과 거룩한 가치들을 소중하려는 끊임없는 노력들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동반자법이 이렇게 주장되는 이유로서 동성결합을 보호하는 입법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세계적 추세라고 볼 수가 없다. 동성결합 자체, 즉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도 전 세계 국가의 한 20% 조금 넘을까? 30%도 안 됩니다. 20% 정도입니다. 많이 된다고 해도 20% 정도에 불과하고 동성 간 결합을 수용해야 하는 국제법적 의무를 대한민국에 부담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 결혼을 해야 할 국제법적인 의무는 유럽에서도 존재하지가 않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동반자 결합을 수용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유럽의 법원에서, 인권법원에서 동반자 결합을 동성 간에 허용하면서 이성 간에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이런 판시를 낸 바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은 유럽의 어떤 인권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할 의무는 결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성적 지향은 선천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규모 동성 간 성적 행위의 유전자 구조에 관한 조사가 2019년도에 거의 40만 쌍을 대상으로 이제 이루어졌었는데, 동성 간 성적 행위에 대한 유전자는 존재하지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유전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녀를 이제 출생할 수가 없고 오로지 이제 보조 생殖 기술을 통해서만 남성인 경우에는 이제 대리모나 이런 난자를 이제 기증받아서, 여성인 경우는 정자를 기증받아서밖에 이제 출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전이 되기가 어려운 구조다. 일부 일처의 헌법 질서에도 반하는 형태의 이제 동반자법, 즉 결혼을 하지 않는 어떤 형태를 결합 형태를 이제 존중해주고, 그것이 성별을 불문해서 남성 간의 결합 또는 여성 간의 결합도 허용을 하게 되면 역시 그 비슷한 형태라고 이제 주장이 되는 3인 간의 결합,
그걸 다자결합이라고 하고 폴리아모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보호해 달라고 또 주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까 검토했던 영국, 프랑스, 그다음 네덜란드에서는 이것이 공식화되지는 않았는데 미국 미주 대륙이죠. 예, 캐나다, 미국, 콜롬비아의 일부 그 지역들에서는 이것이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법원에서 제일 먼저 남성 상인 간의 결합을 가족으로 승인을 했고요. 캐나다의 브리티시 오브 콜롬비아 대법원의 그 한 지역의 주죠. 캐나다의 한 주의 대법원에서도 남성, 여성, 여성 3인이죠. 여성 A, 여성 B 이 3인 간의 결합을 이렇게 법으로 승인을 한 바 있고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 그 동부에 있는 주죠. 보스턴이 있는 주인데 이 주에 소머빌이라는 한 시가 있는데 거기서는 일부 다쳐도 법적으로 승인하는 조례가 통과가 됐고요. 미국 뉴욕주에서도 주 법원이지만 임대차 계약의 승계에 있어서 3명의 관계 중에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은 2사람이 그 관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동반자 관계의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얘기를 하지 않고 마치 외로움을 해결하고 저출산의 해결책인 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정치권과 언론들에 대해서는 제가 참 답답함과 함께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그런 의구심이 계속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외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한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대응 방안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외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시작이 된 사실 영국에는 평등법이라고 지금 부르죠. Equality Act라고 해서 그 포괄적 차별금지라는 말을 이제 안 쓰고 이제 평등법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고 있는데 처음 시작된 것이 2006년도에 가장 이제 사실 약점이랄까 가장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고용상 노동상 차별입니다. 성적 지향에 대해서 고용 차별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이제 동성애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불쌍하잖아요. 동성애자라고 고용에서 차별을 해. 뭐 성직이 아니라면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행이 됐던 게 최초의 어떤 평등 일부 고용 차별에 대한 성적 지향에 따른 고용 차별 금지 평등법인데요. 2006년도에 시행됐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딱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들어옵니다. 재화와 서비스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시설 이용에서도 차별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교육도, 공공 서비스도.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교육이 들어오게 되면 교육에서 차별 금지, 성적 지향에서의 차별 금지가 이제 법제화되면 이제 아예 그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차별을 하지 마라. 이것을 이제 차별하지 말라는 것도 그 차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형태의 차별, 즉 배제, 분리 뭐 이런 것으로 제한하지 않고 이제 발언까지도 이제 차별로 봐서 이제 뭐 비판, 행위에 대한 비판 또 뭐 이제 반대 발언 이런 것들도 다 차별로 언어적 차별로 보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확대되면서 혐오 발언이라고 하게 되고 혼인은 남녀 간에만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혐오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토론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는 형국이 형성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참 큰 문제가 이제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형적 지향에 대한 혐오 발언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교육에서 그렇게 되면서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런 여지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민법이나 그다음에 이제 여긴 써 있지는 않지만 이제 공공질서법, Public Order Act라고 해서 공공질서법 제5조에 이제 소란 야기 뭐 이런 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게이 퍼레이드 하는 데서 이제 반대 문구 써 있으면 그게 소란 야기라고 그래서 이제 처벌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점차 이제 확산되면서 결국은 2010년에 제2차 평등법 개정을 통해서
젠더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문화하고 그로부터 3년 후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됩니다. 젠더 정체성은 사실 약간 성적 지향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처음에 성적 지향이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 젠더 정체성이 같이 들어와서 LGBT라고 하잖아요. L 레즈비언이고 G는 게이 해서 이제 처음 거가 이제 여성 동성애고 게이는 남성 동성애고 B는 이제 둘다 그것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둘 다 하는 것이 무슨 지향입니까? 참 하여튼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 다 하는 거죠. 바이섹슈얼 둘 다 하는 거고 T가 트랜스젠더인데 이제 트랜스젠더는 성행위라기보다는 자기의 정체성의 문제를 이제 문제 삼는 건데 이것은 남녀의 성별 자체를 그렇게 둘로 구분하는 것이 차별적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 외에도 성별이 있다. 그래서 성별은 남녀뿐이다. 남녀만 그 사람을 구성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다. 이런 말을 해도 언어적 차별이라고 보는 것이 이런 이제 그런 이퀄리티 액트의 어떤 파생된 결과, 직접적인 결과라고는 얘기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화가 확산되고 교육도 젠더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가 교육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문화가 점차 확산이 됩니다. 실제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저희 학교에 계시던 미국인 교수님이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정규직 교수가 됐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계약직이었는데 거기 정규직 교수가 돼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죠. 근데 이제 그 미국인 교수님이 거기서 충격을 받았던 게 그 아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이제 뭐 TV를 보내나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한국에 있다가 그분은 미국에서 이제 교육받다가 한국에 있다가 이제 영국으로 가서 자기 학교 내에 트랜스젠더 그 이제 여성으로 전환하는 교수가 한 명 있다 그러면서 이제 TV에 그 관련된 게 나왔나 보죠. 그래서 이게 참 문제다. 어떻게 이제 여성으로 전환해서 온 그 학교가 다 그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들을 이제 좀 이상하게 쳐다보고 힘들어한다. 왜냐하면 성별에 따라서 그 화장실이나 어떤 그 이제 잠자는 곳이나 뭐 이런 성별 구분 시설, 그다음에 탈의실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이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맞게 개조하거나 이래가지고 사람들 다 좀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성으로 화장실 가면 여성 교수들이나 여학생들이 좀 이렇게 약간 충격을 받거나 할 수도 있고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아들이 아빠는 그런 차별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 학교에 신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학교에 가서 따졌더니 그 학교에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학교에서 교육부 방침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 법과 정책을 따라야 한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곳에서 교육하다가는 이 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아예 미국으로 다 철수시키고 자기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미국도 근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도대체 이게 뭐 스코틀랜드가 이제 기독교 장로교 본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저기 저 평양에 그 이제 성경을 전수해 주었던 그 선교사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래서 그 이제 대동강에서 그 이제 살해됐었는데 그분도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고 스코틀랜드가 상당히 그 이제 개신교에서 특히 장로교에서는 거기에 상당한 그 이제 신앙적 유산이 있는 곳인데 많이 지금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성별을 남성과 여성이라고 주장했다가 정학당한 사례도 보도가 되고 있고 참 안타까운 시기입니다. 하여튼 영국의 모습이 참 우리의 이제 미래가 아니기를 이제 기도해 봅니다. 까딱 잘못한 한 15년 사이에 이것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한 2000년대부터 2015년 사이에 까딱 잘못한 어떤 그 판단으로 인해서 국가 지도자들이 엉뚱한 생각을 갖고 교회들이 침묵하게 되면 이것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식간이라고 생각하는데 15년이면 사실 길긴 그 안에서는 긴 시간이니까 교회들이 깨어서 이런 것들을 막아냈으면 싶습니다. 2010년도 개정평등법에서는 학교 선발 시 종교차별 금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도 크게 학생 선발 시 종교차별은 안 하는데 이제 그 영국에서는 이렇게 종립학교라고 하나요? 기독교 학교들이 상당수 있어서 국가로부터 종립학교로 기독교 학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기독교 학생들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사립의 어떤 그 전통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그게 유지하고 있긴 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그걸 이제 허용을 해준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인권위는 이런 단서 같이 종립학교로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우선 선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잘 안 하고 있죠. 네. 학생은 아예 허용도 안 하고 있고 우리가 사실 생각도 못 합니다. 학생을 기독교인 우선 선발하는 건 공정성 위반이라고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 더 나가서 교직원 선발까지 공정성 요건을 강화하라 그러면서 기독교인 요건도 차별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기관의 교직원을 아니 신학과 빼놓고는 전부 다 이제 뭐 무차별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뭐 요건으로 하거나 하는 것도 다 이제 위반이라고 하고 있죠. 참 이것이 이제 확산되면 아마 학교에서 체프를 어떻게 운영할, 그러니까 그 학교 공동체라고 하나요? 그 학교의 공동체적인 어떤 것이 이제 존재해야 되는데 공동체 이렇게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신앙 공동체라는 개념들이 크게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뭐 저기 사회복지 단체에서도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서 이제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채용을 안 하게 되고 이런 뭐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뭐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 그러면 얼마든지 소송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인권위에서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종교 차별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법원에서 그런 것을 차별이라고 해서 시정하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어서 이것은 이 법원에서 이제 아직 잘 받아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의 어떤 자율성을 좀 받아주고 있는 영역이라고 이제 생각은 됩니다. 더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도입되면 그런 법원의 판결도 이제 기독교의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공공질서법에 이제 했죠. 소란 야기 행위를 이제 반대 표현을 하는 것을 이제 게이 퍼레이드에서 반대 표현하는 것을 소란 야기로 보고 또 종교적 혐오 표현도 추가해서 이제 다수 종교인 기독교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건 또 별 얘기 안 하고 소수 종교인 그 이슬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또 이제 종교적 혐오 표현이라고 처벌하는 이런 문제도 있죠. 물론 공개 토론은 영국이 그래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있어서 공개 토론은 이제 허용을 하지만 그런 공개 토론이 아닌 어떤 이렇게 뭐 나눠주고 길거리에서 뭐 나눠주고 그다음에 뭐 거리 설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은 아까 이제 봤던 예전에 봤던 대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하는 한 규정이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에 규정되어 있어서 아까 그 동성 결혼에 대한 그 동거는 허용하면서 이성 결혼에 대한 동거는 이렇게 불허하는 하거나 그 반대로 이성 결혼에 대한 동거는 법적 지원을 하면서 동성 결혼에 대한 동거는 법적 지원을 안 하는 이런 식의 것들은 다 유럽 인권 규약 위반이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이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또 유럽에 속하지 않아서 여기에 영향을 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계속 이런 성적 지향을 포함하라는 차별금지법의 압력들을 계속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이제 남성 간, 여성 간 이제 동반자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고 하게 되면 결국은 결국은 막 그런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라는 압력들이 이제 정치적인 압력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유럽 인권 법원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성 결혼은 인권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각 국가 주권의 영역이다. 동성 결혼 금지해도 된다라고 해서 결혼 문제는 자율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동반자 법안 분석은 했고요. 아까 이거는 저희 영국의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 사례들 잠깐만요. 영국의 차별금지 사례들 잠깐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광장에서 스탑 호모섹슈얼이라는 피켓을 들었을 때 그것이 공공질서법상의 소란야기로 사실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형태의
어떤 피켓 시위 같은 1인 시위 같은 건데 그것도 공공질서법 5조 위반으로 체포돼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이것이 판결문입니다. 해리 해먼드라는 어떤 목사님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노방 전도자들의 체포가 제가 보도된 것만 이렇게 했는데 꽤 있습니다. 이거 실제 그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물론 그 결과로 이제 유죄를 나오기도 하고 무죄로 나오기도 하지만 일단 노방 전도자들이 체포됐다는 그 사실만으로 노방 전도 결국은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노방 전도 자체가 어떤 그 제약을 받는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노방전도도 체포를 각오해야 하고 법정 다툼을 통해서 유무죄가 결정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트레이온 목사 징계에 관련된 것은 이제 교도소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트레이온 목사께서 설교 시간에 동성 간 성행위나 결혼은 회개해야 할 죄다. 그러면서 이 언급을 했다가 이제 설교 봉사가 금지됩니다. 원래 이유는 그 설교 때문이라기보다 무슨 보안 검색 절차를 위반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이제 이유는 그렇게 들었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설교 때문에 설교 이후에 제재를 받게 되면서 봉사 금지를 받게 되면서 설교 봉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의심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 후에 설교는 안 했지만 또 마땅히 이렇게 이분은 항상 자원봉사를 했던 분이라서 마땅히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었나 보죠. 그래서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성경을 또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오순절 계열의 목사님이신데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회개해야 할 죄 중에 성적인 부분이 있고 이 안에는 동성간 어떤 결혼하거나 또는 동성간 성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또 여러 사람 간의 성적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회개해야 할 죄라고 이제 얘기했다가 이제 그 정지를 당합니다. 출입 정지인가요? 그 정지를 당해서 그 교도소에서 일정 기간 이제 못 들어오게 되는데 그걸 이제 소송으로 했다가 소송에서 이제 패소를 했죠. 여기 항소 기각돼서 패소한 판결문입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 무기정학된 사건, 학생이 스코틀랜드에서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남성과 여성, 제가 지금 남성과 여성으로 성별은 두 개라는 것이 맞죠? 예,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결국 무기정학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사례인데 미국 사례는 이제 사실 이제 전에 했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사례를 이제 하는 것은 조금 미국 사례는 그 기독 대학원에서 그 법대 신우회가 신앙고백서에서 성행위는 남녀간의 결혼 외에서는 행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동성애적인 성행위가 결혼 안에서 행해지지 어려운 부분들이 포함되는데 이것을 배제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차별적인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 이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다라는 부분을 신앙 고백서에 담고 있다는 점에서 등록 취소된 사건이고 이거를 연방 법원에 그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수정헌법 제1조에 있는데 그거 위반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가 결국 패소됐죠. 연방 대법원에서도 차별 금지가 우선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 차별 금지가 우선이고 공개 회원 즉 모든 회원 학생들에게 그 문호를 개방하여야 한다는 로스쿨 동아리 등록이죠. 서클 등록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서에 성행위는 남녀간의 혼인 외에는 행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은 공개 정책에 반한다라고 해서 등록 취소를 인정한 사건이죠. 등록 취소 적법 이후로 이제 많은 학생 단체들이 어려움을 좀 겪고 소송에 계속 이제 하게 됐죠. 뭐 예를 들면 미시건주에 있는 주립대에서 외인 주립대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가져온
인터벨서티 크리스천 펠로우십이라는 모임이 기독교 신념을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제 등록 취소되기도 하고, 아이오와 대학교의 기독 학생 단체가 혼전 순결과 이성 간 결혼에 대한 승인을 리더 자격 요건으로 제시했다가 등록 거부되기도 하고, 이것은 계속 지금 소송 중이어서 한 사건은 이 중에 한 사건은 그 표현의 자유, 즉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해서 등록이 이제 되도록, 즉 등록 취소는 위법하다는 판결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계류 중이고 하나는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하나는 승소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일레인 사진관, 일레인 포토그래프의 사진관에서 이 저기 결혼식 사진 서비스를 제공할 때 두 명의 동성 간 여성에 대한 약혼식 사진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이를 이제 승인하지 않은 그 회사의 결정을 그 여성 동성애자가 소송으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뉴멕시코 대법원에서 이런 대중 서비스, 사진 서비스 제공 회사가 이제 차별금지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성 간 결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성 커플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이제 뉴멕시코 대법원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2013년 판결인데요. 이제 2022년인가요? 그때 판결에 이제 대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도 이제 스스로 어떤 종교적 신념에 기반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어떤 근거로 하나 제시된 것이 중립적인 형태의 어떤 그 표현을 통해서 혐오감을 표출시키지 않았다면 이제 온라인상에서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디자인을 동성 결혼식, 동성 약혼식에 대한 디자인 서비스 제공은 나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고 거절했던 경우에 이거를 이제 차별이 아니고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는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22년도 그때 하나 나온 바 있습니다. 303라는 그 303 그 연방 그 온라인상에서 사진 서비스 제공하니까 연방 그 미국의 어느 주에도 다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 온라인상 서비스 제공 회사는 하나 이제 승소한 사례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이 미국에서 이제 조금 좀 종교의 자유를 좀 인정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대법원 판사들이 이제 좀 약간 보수화된, 그리고 생명의 가치와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선호하는 분들이 그 안에 이제 포진되면서 이제 중간 영역에 있던 분들이 이제 같이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옮겨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법원 판사 뽑는 것도 다, 대법관 뽑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또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법관을 이제 뽑을 수 있는 이제 자격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지명을 하고 의회가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3인을 이제 지명하고 대법원장이 3인 이렇게 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국회가 또 3인 이렇게 하면서 국회에서는 여당이 둘, 야당이 하나 뭐 이런 거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도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어서 상당히 그 대통령과 국회의원 좀 잘 선발하고, 대통령이 그 이제 국회 아니죠 대법원장을 잘 선임할 수 있도록 지금 조희대 그 대법원장이 지금 이제 취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안에서 좋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옹호해주고 생명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대법관이나 이런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대안적인 부분 아까 해서 그 대안적인 부분을 안 나오나요? 그럼 그거는 말씀으로만 드려요. 이거 다 했던 부분이어서.
이 대응 방안은 이제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이제 의회의 입법 권력이죠. 입법 권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 특히 이제 과반수를 이제 어떤 식으로 잡을까에 대해서 각 당에서 많은 전략들을 지금 하면서 이제 그 과반수를 점령하려고, 왜냐하면 과반수가 되면 입법 통과가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반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 선거법에서 아마 이제 과반수를 이제 좀 제한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소수 정당의 문호를 좀 열어주는 쪽으로 해서 비례대표 정당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정당을 각각 분리를 하면 그거 이제 비례대표 정당의 어느 퍼센트, 즉 3% 이상을 얻으면 상당수의 그 의석을 주나 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정당을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기존의 큰 정당을 유지하면 이제 비례대표 정당을 얻을 수 있는 그 퍼센트가 작기 때문에 정당을 분리시켜 가지고 뭐 이름 비슷하게 해가지고 위성 정당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정당들을 이제 좀 만들어서 비례대표에서 더 많은 정당을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서 비례대표도 좀 하나님 경외하고 그다음에 이런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생명의 가치 존중하는 어떤 비례대표 의원들이 많은 그런 쪽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좀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속이 되어 있는 그 진평련, 진평련이라는 시민단체가 있는데요. 진평련에서는 2024년도 1월인가요? 작년 말에서 1월 사이에 그 이제 저랑 같이 논문 썼던 그 전윤성 미국 변호사 그분이 하고 이제 몇 분이 이제 악법 발의 법안, 악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명단을 이제 공표도 했었는데 홈페이지에 아마 나와 있을 것인데 뭐 참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례대표 정당도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비례대표 정당 안에는 뭐 이제 이름이 생소한 정당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해서 비례대표 여러분 투표지가 두 개가 나가는데 하나는 지역구에다 표를 이제 던지는 거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에다가 표를 던지는 건데 그 비례대표 정당들이 잘 모르는 정당들도 뭐 많이 등장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당들 중에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그런 정당들이 이제 있어서 그 안에는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의 자질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사람들, 특히 이런 생활 동반자법안 이런데 발의했던 사람들 중에 비례대표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례대표 하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특히 앞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백그라운드를 좀 살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간판 스타들로 그 비례정당 대표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인터넷 조사를 통해서 좀 피곤하시겠지만 좀 확인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앞부분을 이제 뭐 1번부터 10번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곳으로 비례대표도 이제 투표를 하고 그랬었으면 이제 좋겠고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한 20일인가요? 뭐 한 20일 정도 이제 남아 있는데 이제 이렇게 특히 뭐 이렇게 법 준수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정당들은 이제 투표를 안 해주는 게 우리의 법 질서를 위해서, 그러니까 법을 우습게 보고 법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거죠.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정도 우습게 보고 혼인도 우습게 보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의 어떤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법을 좀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기관의 입법 권력을 보유한 그런 의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걸 한번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럼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활동반자법을 통해서 이제 24년도 우리 국회의원 선거도 앞두고 나라의 한 입법 권력이라는 중요한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지난 21대 국회에 어떤 법안들을 발의했는지 정말 해외에서 그런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하는 나라들이 보기에도 좀 너무나 쉽게 형성하고 너무나 쉽게 해소하고 또 가정의 가치를 상당히 좀
우습게 생각하고 그것을 구속적이로만 생각하는, 또 자녀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어떤 의무 부담은 별다른 그런 세밀한 조사가 없이 혼인을 대체하려고만 하는, 어떻게 보면 성인의 그 이익을 즐거움만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입법 설계를 제시했던 그 법안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에 있는 약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역전이 돼서 정상적인 어떤 결혼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주님 그 혼인이 아닌 것을 수용해야 하고, 그것을 오히려 합법화하고 혼인의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게끔 그것을 지원하고 그 법제화하는,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제한이나 어떤 브레이크나 어떤 이런 장치들은 거의 전무하는 듯한 그런 법안들이 발의가 되면서 마치 저출산의 해결책인 양 제시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맞다고 옹호하는 언론들이 곳곳에서 그런 보도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함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족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하나님 협력하는 분을 붙여주셔서 같이 논문도 냈는데, 하나님 또 이런 기회에 이것을 그 언론에 이렇게 차바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이 되었는데, 작은 노력이나마 함께하는 애청자들과 함께 입법 권력의 정화, 또 고결한 입법권 행사를 위한 그 자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원들이 채울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대한민국의 법질서 많이 흐트러져 있지만 앞으로 24년부터 28년도까지 또 입법부의 한 축을 담당할 의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작은 미력 하나마 모두가 주의하면서 특별히 투표용지를 우리가 받게 되고, 또 관련된 선거 정보들을 얻게 될 때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국가의 어떤 정체성과 또 어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합당한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이 앞서서 당선이 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